어머님, 제가 정말 이 집안에 필요한 사람이 맞나요? 윤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층 복도 끝 대리석 계단 입구에서 시어머니 박선영과 단둘이 마주 선 순간이었죠.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복도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필요하고 안 하고는 내가 정하는 거야. 내가 뭘 했는데? 박선영의 얼굴엔 차가운 냉소만 가득했습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였지만 카리스마는 여전했죠. 명문가 종손 집안의 안주인으로 40년을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7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고 한약도 먹고 어머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최선? 윤희야, 최선을 다했으면 결과가 나와야지. 7년이나 됐는데 뭐가 나왔어? 박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3층 저택은 고요했죠. 가족 만찬을 마친 후였고 남편 강민주는 서재에, 시누이 강혜리는 자기 방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아이는 하늘이 주는 거잖아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하늘? 지금 하늘 타령하는 거야? 7년 동안 우리 집안 체면을 얼마나 깎아먹었는데. 박선영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윤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죠. 등 뒤로 계단이 느껴졌습니다. 난간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박선영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어머님, 불임 여자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그 말과 동시에 윤희의 등에 강한 힘이 가해졌습니다. 밀리는 느낌이었죠. 몸의 중심이 무너지며 앞으로 쏠렸습니다. 손이 난간을 스쳤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계단에 발이 헛디뎠고 몸은 그대로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대리석 계단을 구르는 소리가 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머리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어깨, 등, 허리가 차례로 계단에 찧었습니다. 15개의 계단을 굴러 내려가는 동안 윤희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1층 바닥에 떨어졌을 때 윤희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부서진 것 같았죠.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야는 거의 사라졌지만 귀는 또렷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강민준이 서재에서 뛰어나왔습니다. 36세의 남편은 계단 아래 쓰러진 윤희를 보고 얼어붙었죠. 윤희야, 윤희야. 민준 오빠, 무슨 일이야? 시누이 강혜린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33세의 시누이는 계단 아래를 내려다보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강민준이 2층을 올려다봤습니다. 박선영은 계단 위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죠. 윤희가 미끄러졌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냥 떨어졌어. 미끄러졌다고요? 윤희가요? 내가 봤어. 내 눈앞에서 미끄러졌다니까. 박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했죠. 떨림 하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일단 119 불러. 빨리. 강민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윤희의 의식은 희미했지만 그 대화들이 모두 들렸습니다. 미끄러졌다는 거짓말이 귀에 꽂혔죠. 입을 열어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5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박선영은 1층으로 내려와 윤희의 상태를 확인했죠. 윤희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봤을 겁니다. 하지만 박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분 의식 있으세요? 구급대원이 윤희의 눈을 확인했습니다. 동공은 빛에 반응했지만 윤희는 대답할 수 없었죠. 척추 손상 의심됩니다. 목 고정 먼저 하겠습니다. 윤희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천장이 빠르게 지나갔죠. 현관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본 건 2층 난간에 기댄 박선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얼굴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척추 골절, 늑골 3대 골절, 두개골 함몰 골절 확인됩니다. 수술 준비하세요. 보호자는요? 남편분 오고 계십니다. 윤희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조명이 눈을 찔렀죠. 마취가 시작됐고 의식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수술은 8시간 걸렸습니다. 척추 고정술, 두개골 정복술, 늑골 고정술이 동시에 진행됐죠. 집도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존 확률 50%. 깨어나도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윤희는 온갖 기계에 연결됐습니다. 인공호흡기, 심박수 모니터, 링거.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의식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의사가 강민준에게 설명했습니다. 강민준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죠. 깨어날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뇌 손상이 있어서요. 지켜봐야 합니다. 얼마나요? 최소 6개월. 그때까지 반응이 없으면. 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강민준은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기계에 둘러싸여 꼼짝 않고 누워 있었죠.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뭐래? 박선영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혜린도 옆에 서 있었죠. 6개월 지켜봐야 한대요. 6개월? 그 긴 시간을? 박선영의 목소리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윤희 언니가. 혜린아, 넌 가만히 있어. 강혜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선영은 중환자실 창문 너머를 바라봤죠. 민준아, 너 회사 일도 있고 집안일도 있잖아. 간병인 고용해. 어머니, 그래도 제 아내인데. 아내? 7년 동안 아이 하나 못 낳은 여자가 무슨 아내야. 강민준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중환자실 침대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죠.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귀는 또렷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선영과 강혜린은 병원을 떠났습니다. 강민준만 남았죠. 하지만 민준도 새벽 2시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윤희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희의 상태는 변하지 않았죠. 의사는 혼수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식이 살아있다는 것을. 단지 표현할 수 없을 뿐이었죠. 일주일째 되는 날 박선영이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맞춰서였죠. 강민준과 함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희망이 있나요? 현재로선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뇌파 검사 결과 반응이 미미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하나요? 6개월 후 재평가하겠습니다. 그때도 변화가 없으면 생명 유지 장치 제거를 고려해야겠네요. 박선영의 말에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보호자분들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윤희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6개월. 그 안에 깨어나지 못하면 죽는다는 뜻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모니터에 심박수가 올라갔습니다. 심박수가 갑자기.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안정됐죠. 일시적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날 박선영과 강민준은 복도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희는 들을 수 없었지만 대충 짐작할 수 있었죠. 자신의 운명에 대한 논의였을 겁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강민준의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던 방문이 이틀에 한 번으로, 그리고 사흘에 한 번으로 변했죠. 박선영은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강혜린이 혼자 병문안을 왔습니다.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윤희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죠. 언니 미안해.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어. 어머니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 강혜리는 금방 떠났습니다. 윤희는 그 짧은 사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자신을 포기했다는 뜻이었죠. 2달째 되던 날 결정적인 대화를 들었습니다. 박선영과 강민준이 복도에서 나눈 이야기였죠. 목소리가 중환자실까지 새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한테 알아봤어. 이혼 서류는 본인 동의 없이도 법원 허가받으면 가능하대. 어머니, 그래도 그건 너무 뭐가 너무해. 민준아, 넌 아직 젊어. 36살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윤희가 깨어나지 않아. 의사도 희망 없다고 했잖아. 윤희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혼. 그것도 자신이 혼수 상태인 상황에서. 모니터의 심박수가 또 올라갔지만 이번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깨어나야 한다고.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손가락을 움직이려 애썼습니다. 미세하게라도 움직이면 누군가 알아챌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3달째 되던 날 더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습니다. 박선영과 강혜린이 나눈 대화였죠. 엄마, 오빠 요즘 누구 만나는 것 같아? 알아. 최 회장 딸이지. 엄마가 소개해 준 거야? 당연하지. 윤희 때문에 7년을 허비했는데 더 기다릴 순 없잖아. 그래도 형수가 아직 뭐가 아직이야. 이미 끝난 사람이야.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제대로 닦이지 않았죠. 간호사가 나중에 발견하고 닦아줬을 뿐입니다. 넉 달째 되던 날 박선영이 변호사와 함께 병원에 왔습니다. 복도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소리가 들렸죠. 이혼 소송은 6개월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그 전에 생명유지장치 관련 법적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재산 분할은요? 혼수 상태 전에 서명받은 서류들이 있죠. 재산 포기 각서입니다. 그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부인이 직접 서명한 겁니다. 공증도 받았고요. 윤희는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안 재산 정리한다며 받아낸 서명들. 그게 재산 포기 각서였다는 것을 속았던 겁니다. 완벽하게. 어머님, 이번 주말에 친정 다녀와도 될까요? 윤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박선영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결혼 2년 차 아직 윤희가 희망을 품고 있던 시절이었죠. 친정이 어디 있다고? 친정 부모님 산소가 있잖아요. 성묘라도. 산소는 1년 내내 거기 있어. 굳이 이번 주말이어야 해? 박선영의 목소리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숙였죠. 친정 부모님은 윤희가 결혼하기 1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형제자매도 없었죠. 세상에서 의지할 사람이라곤 남편 강민준 뿐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어머님. 최선? 윤희야, 결혼한 지 벌써 2년이야. 2년. 병원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곧 좋은 소식 있을 거래요. 고지 언제야? 내년? 내후년? 강민준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로 피곤한 얼굴이었죠. 어머니, 윤희 좀 그만 다그치세요. 민준아, 넌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집안이 얼마나 큰 집안인데 대를 이을 손주가 없으면 어떡해. 시간이 필요해요. 윤희도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안 좋다잖아요. 강민주는 윤희를 감싸는 듯 했지만 그것도 처음 몇 년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준의 태도도 변했죠. 결혼 3년 차가 됐을 때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박선영은 매일 아침 윤희에게 한약을 끓여 먹였죠. 이거 임신에 좋다는 거야. 빠뜨리지 말고 꼭 먹어. 쓴 한약을 매일 마셨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죠.
병원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강민준도 검사를 받았고 역시 문제 없었습니다. 그럼 왜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박선영은 답답해했습니다. 윤희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혼 4년 차엔 시험관 시술을 시도했습니다. 3번 모두 실패했죠.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윤희는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민준아, 혹시 윤희 말고 다른?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뭐가 어때? 옛날엔 다들 그랬어. 대를 잇는 게 중요한 거지. 박선영은 노골적으로 첩을 들이라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강민주는 표면적으론 거부했지만 점점 윤희를 대하는 태도가 냉랭해졌죠. 결혼 5년 차 강민주는 해외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한 달에 보름은 집을 비웠죠. 여보, 이번엔 언제 돌아와? 다음 주쯤. 싱가포르 지사 일이 복잡해서 강민주는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을 줄여갔습니다. 윤희와 단둘이 있는 게 불편한 듯 했죠. 시누이 강혜린과의 관계도 어려웠습니다. 혜린은 대기업 마케팅팀에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었죠. 미혼이었고 독립적이었습니다. 형수, 아직도 아이 계획 없어요? 노력 중이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입양하는 게 어때요? 혜린아, 말 조심해. 뭐가 잘못됐어요? 현실적인 대안이잖아요. 강혜린의 말엔 가시가 있었습니다. 윤희를 무시하는 뉘앙스가 역력했죠. 결혼 6년 차엔 집안 분위기가 최악이었습니다. 박선영은 아예 윤희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윤희에겐 말을 걸지 않았죠. 민준아, 회사 일은 어때? 바쁩니다, 어머니. 혜린이는? 이번 프로젝트 마무리 중이에요. 윤희만 빠진 대화였습니다. 윤희가 말을 걸어도 박선영은 듣는 둥 마는 둥 했죠. 그해 가을 윤희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죠. 환자분, 집안에서 지지를 받고 계신가요? 아니요. 오히려 압박이 심합니다. 가족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여요. 하지만 가족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선영이 거부했죠. 정신과? 우리 집안 며느리가 정신병자라는 소리 듣게. 치료가 필요해요, 어머님. 치료는 무슨? 아이나 낳으면 다 나아. 결혼 7년 차가 됐을 때 윤희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매일 약을 먹었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죠. 체중도 10kg이나 빠졌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느 날 밤 윤희가 강민준에게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민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갑자기 왜 그래? 나 때문에 오빠도 힘들잖아. 어머님도 날 싫어하시고. 윤희야, 진정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해. 이혼은 안 돼. 우리 집안에서 이혼한 사람은 없어. 그럼 계속 이렇게 살라고. 매일 눈치 보면서. 강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내쉬었죠. 그해 겨울 윤희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민준의 핸드폰에서 수상한 문자를 발견한 겁니다. 오빠, 어제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 내역을 확인했죠. 몇 달간 주고받은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오빠라고 부르는 여자. 자주 만나는 것 같은 뉘앙스. 여보, 이게 뭐야? 윤희가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강민주는 당황한 얼굴로 핸드폰을 빼앗았죠. 회사 후배야. 프로젝트 때문에 같이 일했어. 후배가 오빠라고 불러? 어제 즐거웠다는 건 뭐고? 술 한잔 했어. 팀원들이랑. 거짓말 같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민주는 그날 이후 핸드폰을 절대 윤희 앞에 두지 않았죠. 석 달 후 윤희는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강민준이 출장 간 줄 알았는데 서울에 있다는 제보를 받았죠. 신우이 혜린의 친구가 목격한 겁니다. 형수, 오빠 지금 청담동 레스토랑에 있어요. 여자랑 둘이. 윤희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강민준이 보였죠. 젊은 여자와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친밀한 분위기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죠.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주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했습니다. 윤희는 묻지 않았죠. 물어봤자 거짓말만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결혼 7년 만에 윤희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걸. 아이를 낳는 도구. 그것도 제 기능을 못하는 불량품이라는 것을. 그해 여름 박선영은 노골적으로 이혼을 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야,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하자. 네, 어머님. 넌 7년 동안 뭘 했어? 이 집안에 뭘 보탬이 됐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으로 안 되는 건 재능이 없는 거야. 그럼 물러서야지. 물러서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해. 위자료도 줄게. 적당히 받고 나가. 윤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이혼하라는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죠. 저한테 잘못이 뭐가 있어요? 잘못? 아이를 못 낳는 게 잘못이지. 뭐가 더 필요해? 그건 제 탓이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병원이 뭘 알아? 결과가 없으면 내 탓이야.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준에게 따졌죠. 오빤 왜 아무 말도 안 해? 어머님이 나보고 이혼하래. 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그래. 그냥 좀 참아. 언제까지 참아? 10년? 20년? 윤희야, 제발 조용히 좀 해. 조용히? 내가 조용히 살았잖아. 7년 동안 눈치만 보면서. 그럼 어쩌라고? 내가 뭘 어떻게 해? 강민준도 짜증을 냈습니다. 결국 둘은 크게 싸웠죠. 그날 밤 민주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박선영이 윤희를 불렀습니다. 서재였죠. 이거 서명해. 뭔데요? 집안 재산 정리하는 거야. 형식적인 절차니까 서명만 하면 돼. 윤희는 의심 없이 서명했습니다. 여러 장의 서류였죠. 박선영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서류를 챙겼습니다. 잘했어. 이제 내 할 일은 다 한 거야. 그 말의 의미를 윤희는 나중에야 알게 됐죠. 그게 재산 포기 각서였다는 것을. 그해 가을 윤희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혼하기로요. 더 이상 이 집안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혼할게요. 박선영은 의외로 당황한 표이였습니다. 갑자기 왜? 마음 바뀐 거야? 아니요. 어차피 전 이 집안에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잘 생각했어. 위자료는 5억 줄게. 5억이요? 저거? 그럼 얼마 원해? 아니요, 충분해요. 하지만 이혼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직전에 계단 사고가 일어났으니까요. 사고 전날 밤 윤희는 강민준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내일 어머님께 정식으로 이혼 말씀드릴게. 윤희야, 정말 그럴 거야? 응.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강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이미 마음을 정했죠. 다음 날이 그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가족 만찬 후 윤희는 박선영에게 조용히 이야기하자고 했죠. 2층 복도에서 단둘이. 어머님,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가서 이혼 서류 작성하려고요. 그래. 빨리 정리하자. 위자료는 말씀하신 대로 5억으로. 알았어. 그리고 제 개인 물건들은 이번 주 안에 정리할게요. 그런데 윤희야. 네.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넌 정말로 이 집안을 떠나고 싶어? 네. 이젠 아무 미련 없어요. 박선영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럼 내 말 하나만 들어. 불임 여자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그리고 그 순간 윤희의 등이 밀렸죠. 계단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죠. 훨씬 더 잔인한 이야기. 환자분 눈동자 움직임 있나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죠. 혼수 상태 석 달째였습니다. 여전히 반응 없네요. 의식은 있었습니다. 또렷하게 있었죠. 하지만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조차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었죠. 의학 용어로 갇힌 증후군이라고 불렸습니다. 의식은 완전히 깨어있지만 몸을 전혀 제어할 수 없는 상태. 윤희는 완벽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면회 오셨나요? 오늘은 안 오셨어요. 일주일째예요. 일주일. 강민주는 이제 거의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매일 왔죠. 두 번째 달엔 주 3회. 세 번째 달엔 주 1회. 이제는 그마저도 뜸해졌습니다. 윤희는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아침엔 간호사가 몸을 닦아줬죠. 침대 시트를 갈고 링거를 교체했습니다. 점심엔 경장 영양액을 주입받았습니다. 저녁엔 체위 변경을 해줬죠. 매일 똑같은 루틴이었습니다. 변화라곤 창밖 하늘색이 바뀌는 것뿐이었죠. 환자분, 제가 오늘 로션 발라드릴게요. 간호사 박미영은 친절했습니다. 혼수 상태 환자에게도 말을 걸어줬죠. 오늘 날씨 좋아요. 하늘이 정말 파래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미영은 윤희의 팔다리를 조심스럽게 마사지했습니다. 욕창 방지를 위해서였죠. 보호자분들 요즘 안 오시네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윤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죠. 넉 달째 되던 날 결정적인 대화를 들었습니다. 중환자실 복도에서 박선영과 강민준이 이야기하고 있었죠. 목소리가 병실까지 들렸습니다. 변호사가 혼 서류 준비했어. 어머니 아직은 뭐가 아직이야? 넉 달이나 됐어. 의사도 희망 없다잖아. 그래도 제 아내인데. 아내?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윤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모니터에서 삐삐 소리가 빨라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넌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해야 해. 다시 시작이요? 최 회장 딸 기억하지? 그 친구가 널 좋아해.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윤희는 이미 끝났어. 그 말에 윤희는 절규하고 싶었습니다. 안 끝났다고. 살아있다고.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재산 문제도 정리했어. 윤희가 서명한 서류들 기억하지? 무슨 서류요? 재산 포기 각서야. 공증도 다 받았어. 그게 그런 서류였어요? 당연하지.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한 거야. 강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 대답에 윤희는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포기한 겁니다. 며칠 후 시누이 혜린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혼자였죠. 형수 들리나요? 저 혜린이에요. 혜린은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죠. 형수 미안해요. 근데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무서워요. 거역할 수가 없어요. 형수도 알잖아요. 윤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혜린도 박선영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걸. 그 집안에선 박선영의 말이 곧 법이었죠.
오빠가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요. 어머니가 소개해준 여자요. 최유진이라고 대기업 회장 딸이에요. 혜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약혼 발표한대요. 형수 이혼 서류 처리되는 대로요.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혜리는 그걸 봤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휴지로 닦아줬을 뿐이죠. 형수 정말 미안해요. 혜리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윤희는 홀로 남겨졌죠. 5달째 되던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민준이 최유진과 함께 병원에 온 겁니다. 여기가 제 아내 병실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최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젊고 밝은 목소리였죠. 네,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대요. 안 됐네요. 민준 오빠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들은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윤희는 볼 수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죠.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걸. 들어가 보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밖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최유진은 예의 바른 척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을 겁니다. 빨리 정리됐으면 하는 마음이었겠죠. 민준 오빠 힘내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마워요, 유진 씨. 그들은 손을 잡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윤희는 그 발소리를 들으며 무너졌죠. 완전히. 그날 밤 윤희는 죽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았죠. 하지만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가 붙어 있었으니까요. 닷새 후 박선영이 의사와 상담하러 왔습니다. 윤희는 그 대화를 모두 들었죠.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회복 가능성이 없나요?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5개월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두어야 하나요? 6개월 차에 최종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생명 유지 장치 제거 말씀이시죠? 네. 가족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박선영의 목소리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을 처리하는 듯한 사무적인 톤이었죠. 그날 이후 윤희는 날짜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까지 남은 시간. 30일. 딱 30일이 남았습니다.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윤희는 매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려 애썼죠. 눈을 뜨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20일이 남았을 때 강민준이 마지막으로 병문안을 왔습니다. 혼자였죠. 윤희야, 들리니? 민준은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내가 너무 약했어. 윤희는 울고 싶었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죠. 하지만 눈물조차 제대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 법원 허가도 받았어. 다음 주면 우리 남남이 돼. 민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유진이 좋은 사람이야. 착하고 밝고. 너도 인정해 줄 것 같아. 윤희의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죠. 환자분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강민주는 놀라서 물러섰죠. 제가 뭐 잘못 말한 것 같아요. 보호자분, 환자에게 스트레스 주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강민주는 그렇게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았죠. 15일이 남았을 때 박선영이 변호사와 함께 왔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 제거 동의서를 작성하러 온 겁니다. 보호자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명해 주세요. 여기요. 박선영은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강민준과 강혜린의 서명도 이미 받아놨더군요. 2주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희는 그 대화를 들으며 절망했습니다. 2주. 딱 2주 후면 죽는 겁니다. 10일이 남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기적 같은 만남이 있었죠. 심야였습니다. 중환자실은 조용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죠. 노인의 느린 걸음걸이였습니다. 들리나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든 목소리였죠. 당신 눈물 흘리는 거 봤어요. 의식이 있죠? 윤희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눈동자가 움직여요. 아주 조금씩이지만요. 그 여성은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죠. 나도 옛날에 며느리를 잃었어요. 시댁 폭력으로요.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내가 구해줬어야 했는데 후회하며 30년을 살았어요. 그 여성은 한참 동안 윤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구해줄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그 여성은 떠났습니다. 윤희는 이해할 수 없었죠. 그 여성이 누구인지, 왜 자신을 돕겠다는 건지. 사흘 후 같은 시간에 그 여성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누군가와 함께였죠. 이분이 당신을 구할 분입니다. 독일에서 오신 재활 전문이에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갇힌 증후군 환자군요. 희귀하지만 치료 가능합니다. 정말요? 나이든 여성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요. 독일 재활센터로 모시면 됩니다. 윤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희망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가족은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환자를 사망 처리하고 해외로 빼낼 겁니다. 불법이지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윤희의 운명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죽음 직전에 찾아온 구원이었죠. 제 이름은 한정희입니다. 나이든 여성이 윤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심야 2시 중환자실은 고요했죠. 80살입니다. 한국의료재단 이사장이고요. 윤희는 눈동자를 움직이려 애썼습니다. 한정희는 그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죠. 보이는군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아요. 한정희의 목소리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50년 전 저도 며느리였어요. 시댁이 끔찍했죠. 매일 맞았습니다. 한정희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놨습니다. 남편은 방관했어요. 시어머니의 폭력을 보고도 모른 척했죠. 윤희의 심박수가 올라갔습니다. 공감이 됐죠. 어느 날 도망쳤어요. 짐 하나 없이요. 그리고 30년을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한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재벌이 됐어요. 의료 사업으로 성공했죠. 돈도 권력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간호사가 순회를 돌며 물었습니다. 한정희는 재빨리 대답했죠. 청소부예요. 바닥 좀 닦고 갈게요. 아, 네. 조용히 해주세요. 간호사가 지나갔습니다. 한정희는 다시 윤희에게 집중했죠.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한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다 딸을 낳았어요. 예쁜 딸이었죠. 너무 사랑했습니다. 과거형이었습니다. 윤희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딸을 재벌가에 시집 보냈어요. 좋은 집안이라고 믿었죠. 한정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3년 만에 딸이 죽었어요. 자살이라고 했지만 타살이었습니다.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댁에서 죽인 거예요. 보험금 때문이었죠. 증거는 없었습니다. 한정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후로 20년을 조사했어요. 시댁 사람들을 다 파산시켰죠. 하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그 고통이 이해됐습니다. 잃은 것을 되돌릴 수 없는 슬픔이요.
일주일 전 이 병원에 봉사 왔다가 당신을 봤어요. 한정희가 윤희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딱 우리 딸 같았어요. 누워서 눈물 흘리는 모습이요. 한정희는 윤희의 차트를 몰래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미끄러졌다고. 거짓말이죠. 한정희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밀었을 거예요. 7년 동안 불임으로 구박받은 며느리. 재산 포기 각서까지 받아놨죠. 윤희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다 알았을까요? 돈으로 조사했어요. 사설 탐정 고용했죠. 시댁 사람들 뒤를 캤습니다. 한정희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당신 남편의 외도 증거, 시어머니의 재산 횡령 기록, 계단 CCTV 조작 흔적까지요. 윤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다니. 근데 당신이 죽으면 소용없어요. 살아야 복수할 수 있죠. 한정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나와 함께 떠나요. 독일로요. 독일 재활 전문의가 다가왔습니다. 제 이름은 요하네스 슈미트입니다. 신경재활 전문이죠. 슈미트 박사는 윤희의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갇힌 증후군입니다. 의식은 완전하지만 운동 능력이 마비된 상태죠. 치료 가능한가요? 한정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가능합니다. 제 병원에서 200명 넘게 치료했어요. 얼마나 걸리죠? 최소 1년, 길면 2년입니다. 한정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되겠어요. 당장 데려가 주세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슈미트 박사가 난색을 표했죠. 환자를 불법으로 빼내야 해요. 가족 동의 없이는요. 방법이 있어요. 한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망 처리하면 됩니다. 가짜 시신으로요. 불법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 아이를 살려야 해요. 슈미트 박사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요? 환자가 회복되면 반드시 선한 일에 쓰세요. 복수가 아니라요. 한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이틀 후 계획이 실행됐습니다. 심야에 윤희의 병실에 화재 경보가 울렸죠. 화재예요. 대피하세요. 병원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환자들이 긴급 이송됐죠. 그 틈을 타서 윤희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정희가 소유한 사설 병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사망 진단서가 작성됐죠. 사망 시각 오전 3시 42분. 화재 연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 가짜 진단서였지만 공식 문서였습니다. 의사가 협조했으니까요. 시신은요? 무연고 시신 하나 준비했습니다. 전신 화상 입은 시신이라 신원 확인 어렵습니다. 다음 날 강민준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환자분이 어젯밤 화재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강민준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박선영과 강혜린도 함께였죠. 시신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안실로 안내됐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이 있었죠. 얼굴이 많이 손상됐습니다. 조심하세요. 천을 걷자 화상 입은 시신이 드러났습니다. 강민주는 고개를 돌렸죠. 윤희 맞나요? 박선영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DNA 검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됐어요. 박선영은 DNA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싶었던 거죠.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조문객도 없었습니다. 강민준의 몇몇 친구들만 왔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형식적인 인사뿐이었습니다. 박선영은 장례식 내내 무표정했죠. 빨리 끝내고 돌아갑시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떠났습니다. 강민준도 최유진과 함께 돌아갔죠.
그 시각 윤희는 인천공항 VIP 라운지에 있었습니다. 들것에 실린 채였죠. 비행기 준비됐습니다. 한정희가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요. 의료 전용기가 이륙했습니다. 독일 뮌헨으로 향하는 비행이었죠. 12시간 비행 끝에 뮌헨에 도착했습니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죠. 슈미트 신경재활센터로 직행했습니다. 최첨단 시설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적을 만들 겁니다. 슈미트 박사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첫날부터 집중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뇌 자극 치료, 근육 전기 자극, 물리 치료가 동시에 진행됐죠. 환자분 들리면 눈을 깜빡여 보세요. 윤희는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눈꺼풀에 힘을 줬죠.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움직임 포착됐습니다. 의료진이 환호했습니다. 첫 반응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눈을 깜빡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거죠. 한 번 깜빡이면 예스, 두 번 깜빡이면 노. 알겠어요? 윤희가 한 번 깜빡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대화할 수 있어요. 2달째엔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금씩이었지만 분명한 진전이었죠. 3달째엔 팔을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놀라워했습니다.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입니다. 한정희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윤희를 격려했죠.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넉 달째 윤희는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합니다. 목소리였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 내는 목소리였죠. 한정희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해냈어요, 윤희 씨. 해냈어요. 5달째엔 휠체어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상체를 가눌 수 있게 된 거죠. 6달째엔 보조기구를 잡고 섰습니다. 의료진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죠. 한 걸음만 걸어봐요. 윤희는 발을 내디뎠습니다.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천천히지만 혼자 힘으로요. 이제 본격적인 재활을 시작합니다. 슈미트 박사가 새로운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근력 운동, 균형 훈련, 인지 재활을 병행할 겁니다.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됐죠. 하지만 윤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 복수해야 한다. 그 생각만으로 버텼습니다. 1년 반이 지났을 때 한정희가 제안했습니다. 이제 얼굴을 바꿀 때가 됐어요. 성형수술 말씀이세요? 네. 돌아갔을 때 아무도 알아보면 안 되죠. 윤희는 동의했습니다. 스위스 최고의 성형외과로 갔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수술은 5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얼굴 윤곽, 코, 눈, 입술 모든 게 바뀌었죠. 6개월 후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여자가 비쳤습니다. 누구세요? 윤희는 자신의 얼굴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당신이에요. 새로운 당신이죠. 예뻤습니다. 윤희보다 훨씬 세련되고 당당해 보였죠. 이제 이름도 바꿔야죠. 한정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은재. 어때요? 좋아요. 법적으로 한정희의 양손녀가 됐습니다. 서은재라는 새 이름을 얻었죠. 2년이 됐습니다. 윤희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걷고 뛰고 운동도 할 수 있었죠. 이제 또 다른 공부를 시작할 때예요. 한정희가 말했습니다. 경영학, 법률, 금융을 배워야 해요. 복수는 지식으로 하는 겁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다는 듯이요. 첫 수업은 경영학이었습니다. 뮌헨 경영대학 교수가 개인 교습을 맡았죠.
기업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헬무트 교수가 화이트보드에 적었습니다. 자금 차단, 평판 추락, 법적 공격, 인수합병. 당신은 어떤 방법을 택하겠습니까? 서은재는 고민했습니다. 윤이라는 이름은 이제 쓰지 않았죠. 전부 다요. 좋은 답입니다. 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헬무트 교수는 6개월간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재무제표 읽기, 기업 가치 평가, 인수합병 전략까지요. 다음은 법률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 온 변호사가 담당했죠. 복수에는 반드시 법이 따라와야 합니다. 카타리나 변호사는 엄격했습니다. 증거 수집, 고소 절차, 법정 전략을 마스터해야 합니다. 민법, 형법, 상법을 공부했습니다. 특히 상속법과 재산법에 집중했죠. 당신 남편이 받은 재산 포기 각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받은 서명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죠. 서은재는 희망을 받습니다. 금융도 배웠습니다. 취리히에서 온 펀드 매니저가 가르쳤죠. 돈은 무기입니다.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기업 인수. 모든 걸 배웠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한정희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제 회사에서 일해보세요. 한국의료재단 본사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지사도 컸죠. 독일 지사 부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서은재는 놀랐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옆에서 가르쳐 줄 테니까요. 매일 출근했습니다. 독일 지사는 제약 사업을 담당했죠. 먼저 직원 관리부터 배우세요. 한정희는 모든 걸 직접 가르쳤습니다. 회의 진행법, 의사결정 과정, 협상 기술까지요. 6개월 후 서은재는 첫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독일 병원과의 납품 계약이었죠. 잘했어요. 이제 진짜 경영인이 됐어요. 한정희는 흐뭇해했습니다. 또 다른 교육도 시작됐습니다. 격투기였죠. 왜 격투기를 배워야 해요? 정신력 때문입니다. 독일인 코치 마르쿠스가 말했습니다. 몸이 강해지면 마음도 강해집니다. 복수에는 강한 정신이 필요하죠. 킥복싱을 배웠습니다. 매일 2시간씩 훈련했죠.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6개월 후엔 스파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제대로 된 파이터네요. 마르쿠스가 칭찬했습니다. 외국어도 배웠습니다. 독일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했죠. 언어는 무기예요. 국제 무대에서 싸우려면 필수입니다. 한정희의 말대로였습니다. 2년이 다 되어갈 때 서은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외모도 능력도 성격도 바뀌었죠. 거울을 볼 때마다 놀라웠습니다. 7년 전 그 순한 며느리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냉철한 경영인이 서 있었죠. 어느 날 한정희가 불렀습니다. 은재야, 이제 결정할 때가 됐어. 무엇을요? 돌아갈 건지 말 건지요. 서은재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거예요. 복수해야죠. 한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준비합시다. 완벽하게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시댁 사람들의 현황부터 파악했죠. 강민주는 재혼했습니다. 최유진과요. 아이도 하나 낳았더군요. 서은재의 가슴이 쓰렸지만 표정은 굳건했습니다. 회사는요? 적자입니다. 3년 연속 적자죠. 부채가 100억 넘었습니다. 좋아요. 약점이 생겼네요. 박선영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강씨 가문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죠. 하지만 숨겨진 비리가 있습니다. 뭔가요? 부동산 투기, 탈세, 뇌물 제공.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서은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죠. 강혜리는요? 신우이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했죠. 하지만 횡령 의혹이 있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완벽해요. 이제 신분 세탁도 완료해야 했습니다. 한국의료재단 아시아 총괄 이사로 임명합니다. 한정희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서울 본사로 파견 나갑니다. 3년 프로젝트죠. 명분이 생겼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생긴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후회되세요? 저를 도운 것이요. 한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의미가 생겼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딸을 못 구한 죄책감이 조금은 덜어지는 것 같아요. 서은재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할머니 딸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요. 그래요. 넌 이제 내 손녀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서은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윤희야, 준비됐어? 거울 속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준비됐어. 이제 돌아가자. 다음 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년 만에 귀국이었죠. 한국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회사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였죠. 회장님, 먼저 호텔로 모실까요? 아니요. 본사로 가죠. 서울 시내를 지나갔습니다. 3년 만에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변한 것도 있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죠. 차가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료재단 본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은재가 살았던 시댁도 강남이었습니다. 불과 5km 거리였죠. 곧 만나게 되겠지. 그들을. 서은재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빛엔 냉기가 서려 있었죠. 한국의료재단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본사 20층 회의실이었죠. 새로 부임하신 서은재 이사님입니다. 서은재가 들어서자 이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지사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신 분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서은재는 단정하게 인사했죠.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사님, 한국 사업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서은재는 준비된 자료를 펼쳤습니다. 제약 사업 확장이 목표입니다. 특히 중소제약사 인수를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목표사는요? 서은재는 리스트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강민준 회사의 거래처들이 포함돼 있었죠. 이들 회사와 독점 계약을 맺겠습니다.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전략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내일 일정입니다. 오전엔 강남상공회의소 모임이 있습니다. 강남상공회의소? 네. 지역 기업인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서은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회였죠. 참석하겠습니다. 다음 날 강남상공회의소 모임이 열렸습니다. 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죠. 서은재가 들어서자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새 얼굴이었으니까요. 한국의료재단 서은재 이사입니다. 명함을 돌렸습니다. 기업인들이 관심을 보였죠. 의료재단이면 한정희 이사장님 계열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오, 한 이사장님은 전설이시죠. 서은재는 자연스럽게 무리에 섞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봤죠. 강민준이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죠. 머리엔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옆엔 최유진이 있었습니다. 임신한 배가 불러 있었죠. 서은재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서은재가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강민준 대표요.
제조업 하시는데 요즘 좀 어렵다던데요. 그래요? 네. 거래처가 다 떨어져 나갔다고요. 서은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대로였죠. 강민준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인사차였죠. 안녕하세요. 강민준입니다. 서은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은재입니다. 한국의료재단이고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강민준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의료재단이면 큰 회사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도 의료기기 제조하는데 혹시 거래 가능할까요? 강민준은 간절해 보였습니다. 거래처가 절실했던 거죠. 한번 검토해보죠. 명함 주세요. 명함을 받았습니다. 강민준의 명함이었습니다. 3년 전 윤희도 가지고 있던 바로 그 명함이었죠. 감사합니다. 꼭 연락 주세요. 강민준이 떠난 후 서은재는 명함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작됐어. 일주일 후 강민준 회사로 연락이 갔습니다. 검토 결과 거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제품 품질은 검증됐는데요. 다른 업체와 이미 계약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준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한 달 후 강민준의 또 다른 거래처도 계약을 끊었습니다. 서은재가 뒤에서 압력을 넣었죠. 자금 차단이 시작된 겁니다. 2달 후 강민준 회사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부채가 150억으로 늘었죠.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서은재가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때 서은재가 구원자처럼 나타났습니다. 투자 의향이 있습니다. 강민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의료재단에서였죠. 정말요? 감사합니다. 강민준은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대신 지분 60%를 요구합니다. 60%요? 그럼 경영권이. 선택하세요. 회사를 살릴 건지 부도낼 건지요. 강민준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 계약 미팅이 잡혔습니다. 한국의료재단 회의실이었죠. 강민준이 왔을 때 박선영도 함께였습니다. 시어머니였죠. 어머니까지 오셨네요. 서은재가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집안일인데 당연히 와야죠. 박선영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권위는 없었죠. 조건을 설명하겠습니다. 서은재는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투자금 100억, 지분 60%, 경영권 이양. 박선영이 계약서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가혹해요. 서은재는 박선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시장에서 이만한 조건도 없을 겁니다. 부도 직전 회사예요. 박선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나 더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요? 회사 재물을 전면 감사하겠습니다. 숨겨진 부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강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숨긴 게 있는 듯 했죠. 문제 없습니다. 박선영이 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럼 서명하시죠. 계약서에 서명이 오갔습니다. 그렇게 서은재는 강민준 회사의 대주주가 됐죠.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민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서은재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할 것 같았습니다. 계약 후 박선영이 따로 불렀습니다. 이사님, 혹시 저희 집안을 아세요? 왜요? 뭔가 이상해서요. 너무 노골적으로 우리를 타깃하시는 것 같아서요. 서은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즈니스는 원래 그런 겁니다. 약한 쪽이 당하는 거죠. 박선영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채진 못했습니다. 서은재가 누군지요. 다음 날부터 회사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회계법인이 투입됐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숨겨진 부채 50억, 분식 회계 정황, 탈세 의혹이 발견됐습니다. 서은재는 그 자료를 챙겼습니다. 무기로 쓸 거였죠. 한 달 후 서은재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대표이사 교체를 제안합니다. 뭐라고요? 강민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경영 부실의 책임을 지셔야죠.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선택권이 없으세요.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강민준은 계약서를 다시 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적혀 있었죠. 그날 강민준은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거나 다름없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최유진이 물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강민준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박선영도 위기를 느꼈습니다. 서은재라는 여자가 심상치 않았죠. 사람을 시켜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나온 정보는 별로 없었습니다. 독일에서 왔고 한정의 이사장의 양손녀래요. 그게 다야? 네. 그 이전 정보는 없습니다.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2달 후 서은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박선영의 약점을 공략하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부동산 투기 증거를 언론에 흘렸습니다. 익명으로요. 일주일 후 신문에 대서특필됐습니다. 명문가 박씨 일가 부동산 투기 의혹. 박선영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하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엔 세무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서은재가 뒤에서 제보한 거였죠. 한 달 후 탈세 혐의로 추징금 20억이 나왔습니다. 박선영의 재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시누이 강혜린도 위기였습니다. 회사에서 횡령 조사가 시작됐죠. 누가 제보했어요? 회사 내부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은재가 외부에서 증거를 모아 제공한 거였죠. 석 달 후 강씨 가문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은 실업자, 박선영은 추징금에 시달리고 강혜린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서은재는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냉정하게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결정적 증거를 공개할 시간이었습니다. 특별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강민준 회사였죠. 하지만 이젠 서은재가 지배하는 회사였습니다. 오늘은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서은재가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강민준, 박선영, 강혜린이 모두 참석했죠. 무슨 발표입니까? 강민준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회사의 과거 비리에 대한 발표입니다. 서은재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떴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분식 회계 내역입니다. 박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50억 규모의 매출 부풀리기, 30억 규모의 비용 축소가 있었습니다. 이걸 왜 지금 공개하는 겁니까? 고소할 겁니다. 전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로요. 안 됩니다. 강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됩니다. 저는 대주주이고 현 경영권자입니다. 다음 화면이 떴습니다. 박선영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었죠. 이건 또 뭡니까? 박씨 일가의 부동산 투기 증거입니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죠. 박선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집안을 조사한 겁니까? 당연합니다. 투자 전 실사는 기본이죠. 서은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건 실사 수준이 아니잖아요. 누굴 파멸시키려는 거예요? 파멸이요? 서은재는 박선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들이 누군가를 파멸시킨 적은 없나요? 우린 그런 적 없어요. 정말요? 서은재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기억하시나요? 강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화면엔 저택 2층 복도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흑백 화면이었지만 선명했죠. 윤희와 박선영이 계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화하는 모습이었죠. 이 영상은 삭제됐다고 들었는데요. 서은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원본은 남아있더군요. 백업 서버예요. 영상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박선영이 손을 뻗는 장면이 나왔죠. 윤희가 뒤로 밀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건 강민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살인 미수 아닙니까? 며느리를 계단에서 밀어뜨린 거요. 아니야. 윤희가 미끄러진 거야. 박선영이 소리쳤습니다. 영상엔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서은재는 영상을 반복 재생했습니다. 느린 화면으로요. 손의 움직임을 보세요. 미는 동작이 명확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죠. 다음 자료가 나왔습니다. 재산 포기 각서였죠. 윤희 씨가 서명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제대로 알고 서명한 건 아니죠? 그건 합법적으로 받은 거야. 합법? 사기죄 아닙니까? 서은재는 계속해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생명유지장치 제거 동의서, 이혼 서류, 사망 진단서까지요. 윤희 씨는 혼수 상태였습니다. 6개월 동안 깨어나지 못했죠.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서은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죽어가는데 재산 챙기고 재혼 준비한 게 어쩔 수 없던 겁니까? 강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윤희가 혼수 상태일 때 최유진 만났죠? 그건 3개월 만에 약혼 발표했죠? 아내가 아직 살아있는데요. 강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은재는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죠. 가난한 년이 죽어서 다행이야. 박선영의 목소리였습니다. 3년 전 중환자실 복도에서 한 말이었죠. 이제 우리 아들 재혼시켜야지. 민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형수 보험금은 언제 나와요? 박선영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 녹음은 어디서 구한 거야? 병원 CCTV 음성입니다. 영상은 없지만 음성은 남아있더군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신들은 윤희 씨를 죽이려 했습니다. 계단에서 밀어뜨리고 혼수 상태에서 방치하고 생명 유지 장치를 빼려 했죠. 서은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재산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완벽한 범죄였죠. 아니야. 우린. 뭐가 아닙니까? 서은재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깔렸습니다. 증거가 다 여기 있는데요. 박선영이 서은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당신 누구야? 윤희랑 무슨 관계야? 서은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주 잘요. 설마. 박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은재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깨진 반지 조각이었죠. 이거 알아보세요. 강민준이 그걸 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건 윤희 결혼 반지. 맞아요. 계단에서 떨어질 때 깨진 반지입니다. 서은재는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유일하게 건진 거죠. 사고 현장에서요. 당신. 설마. 박선영이 떨리는 손으로 서은재를 가리켰습니다. 제 이름은 서은재가 아닙니다. 서은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강윤희입니다. 당신들이 죽이려 했던 며느리요.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민주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죠. 윤희. 당신이 윤희라고?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강혜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가능해. 윤희 언니는 죽었어. 장례식도 치렀잖아.
가짜 시신이었습니다. 병원 화재 때 바꿔치기 했죠. 박선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은재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은재는 차갑게 그를 밀쳤죠. 손대지 마세요. 또 밀 겁니까? 박선영은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3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이 순간을요. 서은재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고소장입니다. 살인 미수, 재산 사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안 돼. 강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서은재는 강민준을 내려다봤습니다. 7년을 참았습니다. 무시와 냉대를요. 혼수 상태에서 6개월을 버텼습니다. 윤희야, 당신들이 저를 버렸을 때 저도 당신들을 버리기로 했어요. 서은재는 고소장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경찰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곧 연락할 겁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왔습니다. 박선영은 살인 미수 혐의로 연행됐죠. 강민준과 강혜리는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은재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아무 표정 없이요. 첫 수업은 경영학이었습니다. 민hen 경영대학 교수가 개인 교습을 맡았죠. 기업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헬무트 교수가 화이트보드에 적었습니다. 자금 차단, 평판 추락, 법적 공격, 인수합병. 당신은 어떤 방법을 택하겠습니까? 서은재는 고민했습니다. 윤이라는 이름은 이제 쓰지 않았죠. 전부 다요. 좋은 답입니다. 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헬무트 교수는 6개월간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재무제표 읽기, 기업 가치 평가, 인수합병 전략까지요. 다음은 법률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 온 변호사가 담당했죠. 복수에는 반드시 법이 따라와야 합니다. 카타리나 변호사는 엄격했습니다. 증거 수집, 고소 절차, 법정 전략을 마스터해야 합니다. 민법, 형법, 상법을 공부했습니다. 특히 상속법과 재산법에 집중했죠. 당신 남편이 받은 재산 포기 각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받은 서명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죠. 서은재는 희망을 받습니다. 금융도 배웠습니다. 취리히에서 온 펀드 매니저가 가르쳤죠. 돈은 무기입니다.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기업 인수. 모든 걸 배웠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한정희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제 회사에서 일해보세요. 한국의료재단 본사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지사도 컸죠. 독일 지사 부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서은재는 놀랐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옆에서 가르쳐 줄 테니까요. 매일 출근했습니다. 독일 지사는 제약 사업을 담당했죠. 먼저 직원 관리부터 배우세요. 한정희는 모든 걸 직접 가르쳤습니다. 회의 진행법, 의사결정 과정, 협상 기술까지요. 6개월 후 서은재는 첫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독일 병원과의 납품 계약이었죠. 잘했어요. 이제 진짜 경영인이 됐어요. 한정희는 흐뭇해했습니다. 또 다른 교육도 시작됐습니다. 격투기였죠. 왜 격투기를 배워야 해요? 정신력 때문입니다. 독일인 코치 마르쿠스가 말했습니다. 몸이 강해지면 마음도 강해집니다. 복수에는 강한 정신이 필요하죠. 킥복싱을 배웠습니다. 매일 2시간씩 훈련했죠.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6개월 후엔 스파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제대로 된 파이터네요. 마르쿠스가 칭찬했습니다. 외국어도 배웠습니다. 독일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했죠.
언어는 무기예요. 국제 무대에서 싸우려면 필수입니다. 한정희의 말대로였습니다. 2년이 다 되어갈 때 서은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외모도 능력도 성격도 바뀌었죠. 거울을 볼 때마다 놀라웠습니다. 7년 전 그 순한 며느리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냉철한 경영인이 서 있었죠. 어느 날 한정희가 불렀습니다. 은재야, 이제 결정할 때가 됐어. 무엇을요? 돌아갈 건지 말 건지요. 서은재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거예요. 복수해야죠. 한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준비합시다. 완벽하게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시댁 사람들의 현황부터 파악했죠. 강민주는 재혼했습니다. 최유진과요. 아이도 하나 낳았더군요. 서은재의 가슴이 쓰렸지만 표정은 굳건했습니다. 회사는요? 적자입니다. 3년 연속 적자죠. 부채가 100억 넘었습니다. 좋아요. 약점이 생겼네요. 박선영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강씨 가문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죠. 하지만 숨겨진 비리가 있습니다. 뭔가요? 부동산 투기, 탈세, 뇌물 제공.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서은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죠. 강혜리는요? 신우이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했죠. 하지만 횡령 의혹이 있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완벽해요. 이제 신분 세탁도 완료해야 했습니다. 한국의료재단 아시아 총괄 이사로 임명합니다. 한정희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서울 본사로 파견 나갑니다. 3년 프로젝트죠. 명분이 생겼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생긴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후회되세요? 저를 도운 것이요. 한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의미가 생겼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딸을 못 구한 죄책감이 조금은 덜어지는 것 같아요. 서은재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할머니 딸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요. 그래요. 넌 이제 내 손녀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서은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윤희야, 준비됐어? 거울 속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준비됐어. 이제 돌아가자. 다음 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년 만에 귀국이었죠. 한국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회사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였죠. 회장님, 먼저 호텔로 모실까요? 아니요. 본사로 가죠. 서울 시내를 지나갔습니다. 3년 만에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변한 것도 있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죠. 차가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료재단 본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은재가 살았던 시댁도 강남이었습니다. 불과 5km 거리였죠. 곧 만나게 되겠지. 그들을. 서은재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빛엔 냉기가 서려 있었죠. 서울 본사 20층 회의실이었죠. 새로 부임하신 서은재 이사님입니다. 서은재가 들어서자 이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지사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신 분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서은재는 단정하게 인사했죠.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사님, 한국 사업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서은재는 준비된 자료를 펼쳤습니다. 제약 사업 확장이 목표입니다. 특히 중소제약사 인수를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목표사는요? 서은재는 리스트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강민준 회사의 거래처들이 포함돼 있었죠. 이들 회사와 독점 계약을 맺겠습니다.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전략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내일 일정입니다. 오전엔 강남 상공회의소 모임이 있습니다. 강남 상공회의소? 네. 지역 기업인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서은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회였죠. 참석하겠습니다. 다음 날 강남 상공회의소 모임이 열렸습니다. 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죠. 서은재가 들어서자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새 얼굴이었으니까요. 한국의료재단 서은재 이사입니다. 명함을 돌렸습니다. 기업인들이 관심을 보였죠. 의료재단이면 한정희 이사장님 계열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오, 한 이사장님은 전설이시죠. 서은재는 자연스럽게 무리에 섞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봤죠. 강민준이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죠. 머리엔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옆엔 최유진이 있었습니다. 임신한 배가 불러 있었죠. 서은재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서은재가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강민준 대표요. 제조업 하시는데 요즘 좀 어렵다던데요. 그래요? 네. 거래처가 다 떨어져 나갔다고요. 서은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대로였죠. 강민준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인사차였죠. 안녕하세요. 강민준입니다. 서은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은재입니다. 한국의료재단이고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강민준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의료재단이면 큰 회사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도 의료기기 제조하는데 혹시 거래 가능할까요? 강민준은 간절해 보였습니다. 거래처가 절실했던 거죠. 한번 검토해보죠. 명함 주세요. 명함을 받았습니다. 강민준의 명함이었습니다. 3년 전 윤희도 가지고 있던 바로 그 명함이었죠. 감사합니다. 꼭 연락 주세요. 강민준이 떠난 후 서은재는 명함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작됐어. 일주일 후 강민준 회사로 연락이 갔습니다. 검토 결과 거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제품 품질은 검증됐는데요. 다른 업체와 이미 계약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준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한 달 후 강민준의 또 다른 거래처도 계약을 끊었습니다. 서은재가 뒤에서 압력을 넣었죠. 자금 차단이 시작된 겁니다. 2달 후 강민준 회사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부채가 150억으로 늘었죠.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서은재가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때 서은재가 구원자처럼 나타났습니다. 투자 의향이 있습니다. 강민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의료재단에서였죠. 정말요? 감사합니다. 강민준은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대신 지분 60%를 요구합니다. 60%요? 그럼 경영권이. 선택하세요. 회사를 살릴 건지 부도 낼 건지요. 강민준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 계약 미팅이 잡혔습니다. 한국의료재단 회의실이었죠. 강민준이 왔을 때 박선영도 함께였습니다. 시어머니였죠. 어머니까지 오셨네요. 서은재가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집안일인데 당연히 와야죠. 박선영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권위는 없었죠. 조건을 설명하겠습니다. 서은재는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투자금 100억, 지분 60%, 경영권 이양. 박선영이 계약서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가혹해요? 서은재는 박선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시장에서 이만한 조건도 없을 겁니다. 부도 직전 회사예요. 박선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나 더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요? 회사 재물을 전면 감사하겠습니다. 숨겨진 부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강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숨긴 게 있는 듯 했죠. 문제 없습니다. 박선영이 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럼 서명하시죠. 계약서에 서명이 오갔습니다. 그렇게 서은재는 강민준 회사의 대주주가 됐죠.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민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서은재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할 것 같았습니다. 계약 후 박선영이 따로 불렀습니다. 이사님, 혹시 저희 집안을 아세요? 왜요? 뭔가 이상해서요. 너무 노골적으로 우리를 타깃하시는 것 같아서요. 서은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즈니스는 원래 그런 겁니다. 약한 쪽이 당하는 거죠. 박선영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채진 못했습니다. 서은재가 누군지요. 다음 날부터 회사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회계법인이 투입됐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숨겨진 부채 50억, 분식 회계 정황, 탈세 의혹이 발견됐습니다. 서은재는 그 자료를 챙겼습니다. 무기로 쓸 거였죠. 한 달 후 서은재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대표이사 교체를 제안합니다. 뭐라고요? 강민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경영 부실의 책임을 지셔야죠.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선택권이 없으세요.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강민준은 계약서를 다시 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적혀 있었죠. 그날 강민준은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거나 다름없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최유진이 물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강민준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박선영도 위기를 느꼈습니다. 서은재라는 여자가 심상치 않았죠. 사람을 시켜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나온 정보는 별로 없었습니다. 독일에서 왔고 한정의 이사장의 양손녀래요. 그게 다야? 네. 그 이전 정보는 없습니다.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두 달 후 서은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박선영의 약점을 공략하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부동산 투기 증거를 언론에 흘렸습니다. 익명으로요. 일주일 후 신문에 대서특필됐습니다. 명문가 박씨 일가 부동산 투기 의혹. 박선영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하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엔 세무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서은재가 뒤에서 제보한 거였죠. 한 달 후 탈세 혐의로 추징금 20억이 나왔습니다. 박선영의 재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시누이 강혜린도 위기였습니다. 회사에서 횡령 조사가 시작됐죠. 누가 제보했어요? 회사 내부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은재가 외부에서 증거를 모아 제공한 거였죠. 석 달 후 강씨 가문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은 실업자, 박선영은 추징금에 시달리고 강혜리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서은재는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냉정하게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결정적 증거를 공개할 시간이었습니다. 특별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강민준 회사였죠. 하지만 이젠 서은재가 지배하는 회사였습니다. 오늘은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서은재가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강민준, 박선영, 강혜린이 모두 참석했죠. 무슨 발표입니까? 강민준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회사의 과거 비리에 대한 발표입니다. 서은재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떴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분식 회계 내역입니다. 박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50억 규모의 매출 부풀리기, 30억 규모의 비용 축소가 있었습니다. 이걸 왜 지금 공개하는 겁니까? 고소할 겁니다. 전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로요. 안 됩니다. 강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됩니다. 저는 대주주이고 현 경영권자입니다. 다음 화면이 떴습니다. 박선영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었죠. 이건 또 뭡니까? 박 씨 일가의 부동산 투기 증거입니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죠. 박선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집안을 조사한 겁니까? 당연합니다. 투자 전 실사는 기본이죠. 서은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건 실사 수준이 아니잖아요. 누굴 파멸시키려는 거예요? 파멸이요? 서은재는 박선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들이 누군가를 파멸시킨 적은 없나요? 우린 그런 적 없어요. 정말요? 서은재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기억하시나요? 강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화면엔 저택 2층 복도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흑백 화면이었지만 선명했죠. 윤희와 박선영이 계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화하는 모습이었죠. 이 영상은 삭제됐다고 들었는데요. 서은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원본은 남아있더군요. 백업 서버예요. 영상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박선영이 손을 뻗는 장면이 나왔죠. 윤희가 뒤로 밀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건 강민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살인 미수 아닙니까? 며느리를 계단에서 밀어뜨린 거요. 아니야. 윤희가 미끄러진 거야. 박선영이 소리쳤습니다. 영상엔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서은재는 영상을 반복 재생했습니다. 느린 화면으로요. 손의 움직임을 보세요. 미는 동작이 명확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죠. 다음 자료가 나왔습니다. 재산 포기 각서였죠. 윤희 씨가 서명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제대로 알고 서명한 건 아니죠? 그건 합법적으로 받은 거야. 합법? 사기죄 아닙니까? 서은재는 계속해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생명유지장치 제거 동의서, 이혼 서류, 사망 진단서까지요. 윤희 씨는 혼수 상태였습니다. 6개월 동안 깨어나지 못했죠.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서은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죽어가는데 재산 챙기고 재혼 준비한 게 어쩔 수 없던 겁니까? 강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윤희가 혼수 상태일 때 최유진 만났죠? 그건 3개월 만에 약혼 발표했죠? 아내가 아직 살아있는데요. 강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은재는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죠. 가난한 년이 죽어서 다행이야. 박선영의 목소리였습니다. 3년 전 중환자실 복도에서 한 말이었죠. 이제 우리 아들 재혼시켜야지. 민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형수 보험금은 언제 나와요? 박선영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 녹음은 어디서 구한 거야? 병원 CCTV 음성입니다. 영상은 없지만 음성은 남아있더군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신들은 윤희 씨를 죽이려 했습니다. 계단에서 밀어뜨리고 혼수 상태에서 방치하고 생명 유지 장치를 빼려 했죠. 서은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재산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완벽한 범죄였죠. 아니야. 우린. 뭐가 아닙니까? 서은재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깔렸습니다. 증거가 다 여기 있는데요.
박선영이 서은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당신 누구야? 윤이랑 무슨 관계야? 서은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주 잘요. 설마. 박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은재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깨진 반지 조각이었죠. 이거 알아보세요. 강민준이 그걸 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건 윤희 결혼 반지. 맞아요. 계단에서 떨어질 때 깨진 반지입니다. 서은재는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유일하게 건진 거죠. 사고 현장에서요. 당신, 설마. 박선영이 떨리는 손으로 서은재를 가리켰습니다. 제 이름은 서은재가 아닙니다. 서은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강윤희입니다. 당신들이 죽이려 했던 며느리요.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민주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죠. 윤희. 당신이 윤희라고?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강혜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가능해. 윤희 언니는 죽었어. 장례식도 치렀잖아. 가짜 시신이었습니다. 병원 화재 때 바꿔치기 했죠. 박선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은재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은재는 차갑게 그를 밀쳤죠. 손대지 마세요. 또 밀 겁니까? 박선영은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3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이 순간을요. 서은재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고소장입니다. 살인 미수, 재산 사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안 돼. 강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서은재는 강민준을 내려다봤습니다. 7년을 참았습니다. 무시와 냉대를요. 혼수 상태에서 6개월을 버텼습니다. 윤희야, 당신들이 저를 버렸을 때 저도 당신들을 버리기로 했어요. 서은재는 고소장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경찰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곧 연락할 겁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왔습니다. 박선영은 살인 미수 혐의로 연행됐죠. 강민준과 강혜리는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은재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아무 표정 없이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검사가 기소장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선영은 2022년 11월 15일 피해자 강윤희를 고의로 계단에서 밀어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방청석은 술렁거렸습니다. 언론도 몰려왔죠. 서은재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증인, 당시 상황을 진술해 주세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임 여자는 필요 없다고요. 그 다음은요? 등에 손이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하게 밀리는 느낌이었죠. 확실합니까? 네. 15개 계단을 굴러떨어지는 동안 생각했습니다. 죽는구나 하고요.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증인이 착각한 것 아닙니까? 미끄러진 걸 밀렸다고 오해한 거 아닙니까? 서은재는 변호인을 똑바로 봤습니다. CCTV 영상 보셨죠? 손의 움직임이 명확합니다. 미는 동작이요. 변호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혼수 상태에서 들은 대화도 진술했습니다. 가난한 년이 죽어서 다행이다.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녹음 증거도 제출했습니다. 법정에 재생됐죠. 박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죠. 재산 사기 부분도 다뤄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산 포기 각서를 위장해 서명받았습니다. 그건 합법적인 절차였습니다. 박선영이 소리쳤습니다. 합법적? 내용을 속이고 서명받은 게 합법입니까?
판사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박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간의 공판 끝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박선영 살인 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산 사기로 추가 징역 2년 집행유예 없이 실형으로 선고합니다. 박선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피고인 강민주는 방조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강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곧 표정이 굳었죠. 재산 포기 각서는 무효입니다. 사기로 얻은 서명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강민준이 윤희의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피고인 강혜리는 무죄입니다. 신우이는 직접적 연루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책임은 남았죠. 판결 후 복도에서 강민준이 서은재를 불렀습니다. 윤희야, 잠깐만. 서은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변명할 수 없어. 강민준의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이젠 늦었어요.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서은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미안해할 사람은 저예요. 윤희였던 저한테요. 윤희야. 하지만 전 이제 윤희가 아닙니다. 서은재예요. 서은재는 돌아섰습니다. 행복하세요, 강민준 씨. 최유진 씨와요.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재판이 끝난 후 회사 정리도 시작됐습니다. 강민준 회사는 한국의료재단이 완전히 인수했습니다. 서은재의 결정이었죠. 직원들은 모두 고용 승계합니다. 직원들이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전면 교체합니다. 공정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도 바꿨습니다. 새 출발을 알리는 의미였죠. 박선영의 재산도 대부분 몰수됐습니다. 불법 취득 재산이었으니까요. 그 돈으로 서은재는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강씨 저택을 매입했습니다. 서은재가 계단에서 떨어졌던 그 집이었죠. 이 집을 재활센터로 만들 겁니다. 척추 장애인을 위한 재활센터였습니다. 특히 2층 계단을 완전히 개조했습니다. 계단을 없애고 경사로를 만들었습니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요. 상징적이었습니다. 추락의 공간이 희망의 공간으로 바뀐 거였죠. 개원식 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언론도 왔죠. 이 재활센터는 무료로 운영됩니다. 서은재가 말했습니다. 저처럼 계단에서 떨어져 다친 분들, 척추 손상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드립니다. 서은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복수가 답은 아닙니다. 저도 복수했지만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진짜 치유는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도우면서 시작되죠. 서은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죽이려 한 사람들을 용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증오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진짜 자유였습니다. 의계원식이 끝나고 한정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85세였습니다. 많이 약해 보였죠. 잘했어, 은재야. 할머니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포옹했습니다. 은재야, 난 이제 곧 갈 것 같아.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느껴져. 그리고 괜찮아. 내가 잘 크는 걸 봤으니까. 한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도 천국에서 기뻐할 거야. 내가 복수만 하지 않고 선한 일도 한다는 걸 알면요. 저 꼭 그렇게 살게요. 약속해. 복수 끝나면 행복해지기로요. 약속합니다. 2달 후 한정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장례식에서 서은재는 많이 울었습니다. 진짜 어머니를 잃은 것 같았으니까요. 할머니 묘소는 윤희가 묻었던 깨진 반지 목걸이도 함께 묻었습니다. 이제 진짜 놓아줄게요. 과거를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재활센터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100명 넘는 환자가 치료받고 있었죠. 많은 이들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은재도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직접 환자들을 돌봤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환자의 말에 서은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죠. 어느 날 재활센터에 특별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서은재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재활센터를 함께 걸었습니다. 윤희야, 아니 은재 씨.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고마웠어요. 직원들 고용 유지해줘서요. 당연한 거예요. 직원들 잘못은 없잖아요. 강민주는 2층 경사로를 올려다봤습니다. 여기가 그 계단이었죠. 네. 이제는 희망의 길이 됐어요. 강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속죄는 저한테 하지 마세요. 그럼요. 당신 딸한테 하세요. 잘 키우세요.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어주고요.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떠나기 전 강민준이 물었습니다. 은재 씨는 행복하세요? 서은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해지는 중이에요.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요. 좋은 사람 만나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요. 고맙습니다. 강민준이 떠난 후 서은재는 2층 경사로에 섰습니다. 3년 전 떨어졌던 바로 그 자리였죠. 이제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활센터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은재 씨, 저녁 식사 약속 잊으신 건 아니죠? 서은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곧 갈게요. 6개월 전부터 만나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과거를 이야기했을 때도 이해해줬습니다.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서은재는 처음으로 진짜 위로를 받았습니다. 재활센터를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환자들이 경사로를 오르내리고 있었죠. 웃으며 재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구나.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치유였습니다.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었죠.